남편이 굉장히 인코 부부처럼 묘사가 되다가 목격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 밑바닥을 언제까지 봐야 돼? 이 오케스트라 샀어요. 내가 아닐 거면 그만두고 나가. 전쟁터입니다. 실제 백스테이지에서도 말만 하면 다 아는 유명 매니저랑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콘서톡. 자, 장안의 화제 TVN의 마에스트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예전에 브람스를 아시나요? 똥덩어리, 베토벤 바이러스, 클래식이 주제로 나오는 드라마들을 이렇게 오글거려가지고 못 보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의학 드라마도 의사분들이 안 본다고 하잖아요.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항상 안 보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이영애 선생님도 나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맘먹고 봤습니다. 지금은 한 4회까지 진행이 된 상태지만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는 무엇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픽션인지 리뷰를 바이올리니스트 입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일단은 이영희 씨가 굉장히 세계적인 맨해튼 포스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지휘자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막 세계적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강 필하모니에 왔다고 했을 때 뉴스에서 대석 특필이 되고 그럴 정도로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이 마에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봤을 때 한강 필하모니가 좋은 오케스트라긴 한데 수년 동안 매너리즘이 부닥쳐 있는 오케스트라라는 설정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뭘 하냐? 악장을 바꿔요. 수십 년 동안 악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미 오랫동안 새끼손가락이 잘 안 짚어져가지고 연주에 굉장한 차질이 있었던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쉬쉬 넘어갔던 그런 컨셉으로 나와요. 그런데 반해서 이 연주자가 20대에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을 하는데 실력으로 들어왔다라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등단한 지휘자가 오자마자 오케스트라 악장을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주 쉽지 않다. 약간 여기서부터는 픽션이다라고 저는 느꼈던 이유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연습하기 전에 혼자서 문을 열어놓고 연습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어놓고 연습을 하니까 이 지휘자가 들어와가지고 쟤 잘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들 오자마자 이 사람의 실력을 잘 모르는데 악장 자리에 와서 해라. 그걸 오자마자 그렇게 한다? 그거는 약간 픽션. 그 정도라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샀어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팔리고 안 팔리고 그래서 이사장의 입김이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시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도립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재정난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하다못해 독일도 좀 작은 도시의 오케스트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합병되는 이슈가 아주 많아요. 클래식의 본국이라고 하는 독일조차도 이렇게 시달리는 정도라면 사립 오케스트라는 그야말로 죄송해요. 파리 목숨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그 오케스트라에 이 정도로 후원을 할 수가 있어. 경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사장 수준의 재정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입김이 작용을 한다,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예스. 근데 이영희 씨를 사실은 이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영희 씨가 이 사람을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공연을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픽션. 왜냐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연주를 취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적어도 제 주관적인 입장에선 이거는 완전한 픽션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악장을 독단적으로 교체를 하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부지휘자가 와가지고 문을 딱 잠궈버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영희 씨가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지휘하고 있는 이 부지휘자한테 가서 부지휘자 해. 아닐 거면 오케스트라 그만두고 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느냐 이야기를 하신다면 오케스트라 전쟁터입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백스테이지에서도 말만 하면 다 아는 유명 매니저랑 스텝이랑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공연은 막 웃고 이제 나오는 거죠. 클래식계는 다들 민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회화가 많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논픽션. 자, 그 다음에 이영희 씨한테 남편이 작곡가로 나와요.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여자가 되다가 이런 장면들. 이게 뭐냐면 불륜 장면을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인터넷에 이런 게 떴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남편이랑 대판 싸웁니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핑계를 대죠. 너는 항상 집에 없었고 항상 나는 외로웠고 그러니까 막 이영희 씨가 내가 당신 밑바닥을 언제까지 봐야 돼?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자로서 결혼을 했을 때 난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자가 탁월한 지휘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가정은 파탄이 났고 이 남자마저도 그 이유를 여자한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직면할 때 여자 입장에서 한계에 봉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커플을 데리고 왔습니다. 레전드로 일컬어지고 있는 제클린 디프레라고 하는 첼리스트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지휘자입니다. 이 둘이 커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자는 지휘자, 남자는 작곡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남자가 바람핀 거를 뒤로 하고 오히려 나의 남편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사람의 작품을 계획된 대로 계속 표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남자는 한마디도 못 썼어 하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영희 씨가 왜 이걸 못하냐고 거의 본인이 작곡을 해주다시피 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초연을 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가게 되죠. 왜 내가 자클린 디프레가 연상이 됐냐면 이 사람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디프레가 30대에 한참 젊은 나이에 연주를 하는데 템포가 느려져요. 그러니까는 바렌보임이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래 막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같이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프레가 정신 분석을 받을 정도로 내가 정신이 뭔가 잘못됐나?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적은 계속되고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사람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됐는데요. 점점 근육이 마비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돌아 눕는 것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젊은 연주자를 혹사시키면서 본인의 유명세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런 떠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약간 스포일러긴 하지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밍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씨도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스포일러처럼 보여줘요. 이게 저는 자꾸 왜 제클린과 바렌보임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계속 풀어질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악가로서의 삶을 보여주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삶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으로 드라마가 계속 전개해 갈 것 같은데 실제 피라모니아라고 하는 프랑스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삼고 있는 드라마이니만큼 너무나 막장 드라마로 펼쳐지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드라마가 혹시 어떤 질병과 연계성을 갖고 간다면 다니엘 바렌보임과 제클린 디프레의 연계선상을 다음번에는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